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행쟁 동차반 시작하는데요. 우선 1차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우선 관문을 통과해서 이제 노무사라는 꿈을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셔서 이 기세를 몰아서 올해 동차에서도 합격하면 참 좋죠.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동차에서 합격한다는 게 뭐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모르니까 확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행쟁은 동차에서 합격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글로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있는 2차 행쟁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일반론까지 암기하는 거, 이것도 버거운데 거기다가 하나 더 더해서 그걸 내가 정리한 상태에서 사안에 포섭을 해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글을 현출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러면 왜 굳이 동차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뭘 할 것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기초적인 공부를 대략적으로 해서 암기하는 거? 이걸로만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 사람의 의지는 굉장히 박약한지라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목표를 좀 높게 설정해 놔야 그 반의 목표도 달성할 가능성이 훨씬 농후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실천 의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을 설정했다 그랬을 때 50을 달성할 가능성은 좀 있지만 그래 올해는 그냥 법전이나 받아와야지. 예를 들어서 20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1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 인생에서 이미 검증이 된 우리의 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 근데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정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점수가 나온다라는 검증의 기회 있잖아요. 이 검증의 경험 자산. 이런 것들을 남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이 스스로의 경험 자산을 내가 만약에 확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기회에 있어서는 훨씬 더 실효적인 대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기회 자체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그래서 목표를 실전적으로 세팅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엔 동차반을 활용하는 것이 연기보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임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오시는 학생분들의 뭐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런데 동차반의 본래 본질은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 행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가 현출까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경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까지는 집약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기의 수업 있잖아요. 연기의 수업을 보다 집약적이고 실전적으로 하는 것.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대부분 99.9%는 이 첫 번째 기회 자체에 대한 실효적 자산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이 동차반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최소한 행쟁이 무엇인지에 대한 맥락은 반드시 확보하고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행쟁이라는 게 맥락, 그 다음에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되고 암기가 된 상태에서 현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락과 이해, 이게 원래는 연기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암기가 사실 1, 2기의 과정, 현출이 3기의 과정인데 우리는 이거를 집약적으로 한번 실전적으로 해보자. 이게 동차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무겁죠, 여러분. 그렇죠? 무겁지만 오히려 내가 좀 욕심을 갖고 해야 실전적인 맥락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동차반이 좀 더 생동감 있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60점이 합격이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40점은 내가 확보해서 이 40점이라는 게 내가 요 정도 썼더니 요 정도는 나온다 라는 기회만 여러분한테 주어졌다면 여러분 굉장히 성공적인 동차반을 메이드하는 거예요. 행쟁에 있어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사례 있죠. 사례를 통해서 과연 행쟁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요거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뭐 가수가 있었잖아요. 그쵸? 이 가수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음주운전을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있고요. 피해자 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 그 다음에 이제 도주까지 한 경우죠. 그렇죠? 증거인멸, 뭐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의 이 사실관계예요. 이 하나의 사실관계. 에서 뭐가 파생되느냐? 법률관계가 파생돼요. 법률관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그렇죠? 법률관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형성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쉬운 거는 첫 번째는 형사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접했던 뉴스는 뭐예요? 처분, 무슨 취소소송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한 번도 안 들렸어요? 들리지 않고 뭐 구속이 되느냐? 그렇죠? 뭐 그런 얘기부터 들었죠. 이 얘기는 첫 번째의 법률관계는 형사적 법률관계. 그거는 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의 피의자인 갑을 기소해서 이제 유무죄를 판단하는 거. 이게 이제 형사적 법률관계.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민사도 있어요. 민사. 민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피해자가 있죠. 여기 피해자 을.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뭘 해야 될까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손해배상. 을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사건이었는데 굉장히 손해배상 액수가 커져버렸어요. 그렇죠? 이거 막강한 재력가고 형사까지 인발부가 된 상태에서 그 합의금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로또를 맞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손해배상 액수가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에서의 합의금하고 손해배상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런 걸 민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얘는 채무자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첫 번째 뉴스로 여러분한테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가 이제 향후에 그렇게 나오겠죠. 누군가가 누구한테 합의금 얼마, 그 다음에 민사소송 제기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이제 조만간 들려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이 갑에 대해서 누군가가 면허를 취소하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가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이 부분은 뉴스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관심이 없거든. 얘가 면허가 취소되든 뭐 하든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소송? 이게 바로 행정소송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뉴스는 형사와 민사를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상으로도 법률관계가 있다는 걸 사실은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낯설죠. 그렇죠? 이 낯선 행정 쟁송을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글로 써서 설득해야 되는 단계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막막하죠. 그렇죠? 근데 쫄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래요? 누구나 다 막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고 이겨내면 되는 거니까 이제 저 관계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은 행정청이라는 데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행정청이라는 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면허를 줬겠죠. 그렇죠? 면허를 허가했다가 이제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면허 취소 사유니까 그렇죠. 갑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면 이제 갑이 내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소송 제기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법원이 아까 우리가 배운 민사법원, 형사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이제 행정법 관계구나라는 거죠. 행정법 관계. 그러면 여러분 이제 행정법원에 있는 판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판사의 마음가짐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통찰해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민사법원 아까 우리가 봤던 피해자 을이 갑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때 얘의 마음가짐과 얘의 마음가짐이 같을 것인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다르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제가. 그렇죠? 완전 다르다. 여기서부터 보면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인데 이렇게 사회적인 빅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 나는 얘한테 대해서 그 이후에 노래도 못 듣게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충격 이렇게 돼서 그러면 나는 최소한 1억은 받아야겠다. 그러면 이거 너무 과해요. 이럴까요? 아니면 얘가 오케이 사인을 때려주면 오케이 니들끼리 해결이 되는 거니까 끝내자. 이렇게 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여기는. 이게 바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민사법원에서는 대부분 다 조정으로 해결되는 게 베스트 판사예요. 결국에 얘와 얘의 충돌되는 가치는 사익과 사익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건 충돌이 아니라 조정의 문제, 합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민사법원이죠. 그럼 별로 그렇게 막 크게 어려운 법리도 아니고 고민해야 될 내용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속가에 따라 다르지만 판사 한 명으로도 충분히 커버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좀 얘기가 달라요, 여러분. 왜 다를까요? 우선 여기 이 행정청이라는 얘가 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요 작용 있죠? 이 작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법치 행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과거에 이제 군주제 시절에 예를 들어서 말을 타고 다닌다. 근데 갑이라는 애가 백성인데 얘가 말을 너무 함부로 타는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타고 지 맘대로 타고 막 이상하게 타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사또가 야, 너 있잖아. 앞으로 내 눈에서 말 타는 모습 보이면 넌 죽는 거야. 이렇게 해서 취소한다. 이게 누구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군주의 마음대로 얘에 대한 권익을 변동시키는 세상이었어요. 이걸 우리는 인치주의라고 그래요. 인치주의. 그렇죠? 그럼 이제 갑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얘한테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마음대로 나의 권리의무의 변동이 발생하고 나의 일상생활은 얘 마음대로만 작동되기 때문에 전혀 예측되지 않는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봉기를 일으켜서 뭐 프랑스 대혁명 뭐 이런 거 일어나서 어떻게 됐느냐? 자, 갑이라는 애가 결국에는 주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선거라는 주권의 행사죠. 이게 주권 행사. 이걸 통해서 자, 입법권 자라는 애한테 이렇게 통치권을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 그 다음에 입법권자한테는 뭘 위임했냐면 입법권을 위임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권자한테는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이라는 것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거가 여러분 최근에 했던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이 선거는 무슨 선거예요? 대통령 선거죠. 그래서 집행권자의 VIP가 대통령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사법권은 어디서 나왔어요? 사법권은 이 사람이 임명하는. 그렇죠? 그래서 간접적인 정당성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사법권은 사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제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국민이 주인,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인 원칙. 이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내가 주권자, 내가 주권을 행사해서 너희한테 위임할 테니까 니네가 법 만들고 네가 집행해. 대신 니네가 만들고 니네가 집행하는 법을 내가 스스로 따르도록 할게. 이게 자기 지배.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너무 유치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는 바로 이런 법치 행정의 시대에 살고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법치 행정에서 뭐 이거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으로 다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법치 행정이잖아요.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행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법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랬을 때 그 법이라는 게 뭐냐 이걸 잘 보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법의 체계적 지위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최정점에 있는 이러한 최고 규범. 얘를 뭐라 그래요? 얘를 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법. 법헌자의 법법자예요. 그래서 법법. 그래서 법 중에 법. 그래서 얘가 최고 규범인 헌법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뭐냐? 그게 법률이에요. 법률. 이 법률이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의도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뭐냐? 여기 있는 게 이제 법규 명령이라는 게 또 있어요. 법규 명령. 여러분들이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벌금을 받죠. 그렇죠? 근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위반에도 벌금을 받죠. 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지키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했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는 것도 우리네 국민의 삶을 영향을 주는, 그래서 국민이 따라야 되는 그러한 법규성을 지니고 있는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규성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외워야 되는 개념은 뭐 이거 다 여러분 쓸 필요도 없고 암기할 필요도 없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법치 행정의 원칙. 이거는 오늘 암기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행정기본법 8조에 있어요. 행정기본법 8조. 아,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법, 이 법이라는 애는 또 어디까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느냐.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법규, 명령까지 국민의 삶을 지배하는 힘을 지니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걸 법규성이라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enforcement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켜야 되는 법규. 그 법규 명령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개념, 그 다음 두 번째는 법규 명령이라는 개념. 이것도 알고 있어야죠. 자, 법규 명령이라는 건 결국에는 국민의 삶을 구속하는 힘을 갖고 있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대외적 구속력이라 그래요. 자, 대외적 구속력. 이것도 이제 암기해야죠. 그렇죠? 그럼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서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법원에서 문제가 됐을 때 판사는 그 자료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만 그걸 재판 규범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뭐 그럴듯하게 쉽게 얘기하다 갑자기 외워질 게 좀 생기죠. 그렇죠? 보니까 법치행정의 원칙, 그때 그 전에는 군주가 지 맘대로 했던 인치주의의 세상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법치주의, 법치행정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 그 법이라는 게 뭐냐? 그 법의 체계적 지위는 최고규범인 헌법을 정점으로 해서 법률과 법규 명령까지 국민이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행정청이 뭔지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얘가
이 가수 갑의 면허를 취소할 때, 야, 난 있잖아, 기본적으로 뚱뚱한 애들이 노래 부르는 거 정말 싫어해. 뭐 이런 생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만 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상에 정해진 내용대로 그게 충족이 됐을 때만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취소라는 작용은 뭐에 따라서만 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에 의해서만. 왜? 아까 우리가 배웠던 법치 행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뭔가 면허를 취소하면 문서가 나갈 것이고 그걸 처분서라고 하는데 그 처분서의 상단에는 뭐가 나올까요? 도로교통법 몇 조에 근거하여 어쩌고 저쩌고 너는 면허가 취소된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한테 세금을 부과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안 내봐서 모르나요? 주민세 같은 건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데 주민세 통보서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 주민세와 관련된 근거법인 지방 세법이 몇 조에 따라서 한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아, 그런 걸 보면서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지만 오늘 수업 이후에는 뭘로 봐야 돼요? 아,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이렇게 전달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면허를 갖고 있잖아요. 면허 허가를 받았는데 여러분 면허 허가에 보면은 여러분 운전면허증에 보면은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애가 직인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면허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아, 걔가 행정청이 될 것이고 내가 너 원래 평소에 너를 좋아했으니까 너는 운전해도 돼 라고 그냥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시험이라는 걸 합격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뭔가 잘못했고 그 잘못한 내용이 도로교통법 몇 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행정청이 이렇게 법에 따라서 뭔가 허가도 때리고 취소를 하려면 얘는 법을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법을 잘 아는 애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뭘 보고 합격을 해서 저기 들어가 있어요? 다 행정법을 보고 기본적으로 저기서 결재를 통해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애들은 다 행정고시를 보고 저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행정고시의 과목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과목이 행정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행시 출신들이 행정법 합격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작용을 할 때 법에 따라서 법을 해석해서 그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 질문이 어려운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했을 거예요. 왜 잘했을까요? 잘 아니까 잘했겠죠. 여러분 국가에서 하는 일이 못했을 거라는 생각. 이거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법치 행정의 관점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갑이 법원을 찾아가서 시비를 거는 부분이니까 이 행정소송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적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행정청이라는 애는 결국에는 이러한 법치 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내가 하는 작용 자체가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으로 얘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법치 행정의 원칙에 있어서 1차적 판단권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얘는 행정법과 관련된 첫 번째 판단권자죠. 얘가 첫 번째 판단을 때렸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문제가 있다라 그래서 법원을 찾아가면 얘는 어떤 판단을 하는 건가요? 몇 번째예요? 1 다음에는 그렇죠. 어려웠지만 2차적 판단권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후심이라 그래요. 사후심, 복심. 이 얘기가 아까 왜 나왔냐면 아까 민사법원에 있는 판사는
사익과 사익에 대한 조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판사는 기본적으로 자, 원고가 여기에 서거든요. 그래서 갑이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행정청, 소송 수행권자가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송을 원하는 자를 우리는 원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소송을 원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소송을 받는 자, 이걸 피고 이렇게 표현해요. 원고가 갑이고 피고가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주장하는 가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운전해서 어디 콘서트도 가야 되고 여자친구도 바래다 줘야 돼. 얘의 이익은 사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도로교통법상에서 얘한테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이라는 것은 사익에 대비한 무슨 이익이라고 할까요? 공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익, 공익.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다시 운전을 활개하고 다니는 그것이 국민의 공공안녕에 미치는 위해라는 것 자체는 국민의 이익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익과 공익의 충돌의 문제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판사는 얘가 1차적 판단으로 공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소를 했다라는 걸 존중하는 관점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얘의 얘기가 혹시라도 맞나? 이런 마음으로 행정재판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익과 공익의 형량이라는 부분 근데 그 형량이라는 것의 결론은 얘가 판단했던 이러한 법치 행정의 1차적 판단이 진짜 법에 따라서 제대로 됐는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나중에 복심으로 살펴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판사는 아까 민사법원하고는 다르게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3명이 기본적으로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행정법원은.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어려운 문제죠. 왜 그러냐면 얘한테 밑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얘한테 밑보이면 뭐 법원을 늘리고 싶어도 예산을 잘 안 주고 판사를 늘리고 싶어도 예산 뭐 문제니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하면서 너무 얘한테만 쏠리면 또 국민들한테 저항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사익이라는 것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과 공익이라는 부분도 정말 잘 고려해서 이렇게 3명이서 열심히 판단하라. 이게 행정법원의 재판이에요. 알겠죠? 근데 왜 우리가 이 느낌이 잘 없을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행정소송을 하는 사람을 본 적도 별로 없고 여러분이 당한 일도 별로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국가에서 시킨 일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사인과 사인 간에는 어때요? 시비가 안 될 만한 건들도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걸고 그 다음에 형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소가 되면 그걸 안 다툴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죠.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죠. 그래서 민형사는 사건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내린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도 않으며 그것이 이기는 경우도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재판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서 잘 접하지 못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게 좀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어 자체도 굉장히 낯설고 다소 추상적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사회탐구 뭐 거기서의 맥락 속에서 법치 행정의 원칙 그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최고 규범부터 법규 명령까지이며 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라는 거면 뭐냐? 결국에는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원래 제정하는 법이 법률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이라는 건 원래 얘게 아니라 국민인 주권자가 주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얘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또 누구한테 위임을 해요? 정부에게 위임을 해요. 왜? 법규사항을 국회의원 300명이서 다 카바친다라는 게 불가능하고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정부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법규사항을 정하도록 위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행정청은 어떻게 하느냐?
뭔가 국민에게 강제력이 있는 이러한 처분이라는 작용을 할 때는 옛날처럼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근거해서 작용을 하는 법치 행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얘가 그러한 행정 법규, 즉 뭐 헌법, 법률, 법규 명령을 처음으로 판단을 해서 얘한테 뭔가 때린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애가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는 얘가 내린 1차적 행정법에 대한 판단을 사후적으로 나중에 2차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얘가 아래서 잘 했을 것이다. 왜? 행시 출신이니까. 얘는 요새는 이제 변시죠. 그래서 지금 변시 시장에서는 사실 행시에서 행정법을 본 애들이 훨씬 행정법을 잘한단 말이에요. 얘네들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더 깨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 그 다음에 얘는 사후적으로만 판단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면 기본적으로 얘의 사장은 누구예요?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얘의 사장은 누구예요?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대통령 할래 대법원장 할래 그러면 여러분 뭘 하고 싶어요? 대법원장 하고 싶죠? 대통령이 피곤하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서 부여받은 선출 권력인 것이고 얘는 그 선출된 권력이 그냥 임명장을 준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없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얘를 깔 수가 없어요. 얘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얘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2차적으로 행정법에 대해서 판단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행정법을 잘하려면 야 국민에 대한 권익을 중시해야 되니까 무조건 깨지는 거고 얘가 얘를 홀대해서 얘를 존중하는 관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행정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행정법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처분청은 1차적 판단을 때리며 얘네들도 다 배운 애들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법원이 이걸 판단함에 있어서 얘가 내린 오류라는 건 거의 가능성이 없다. 그 다음에 얘는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얘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관점에서 사후적으로 국민에 대한 권익 침해가 있는지 여부만을 아주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에 대한 어떠한 1차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이 가치가 행정법을 지배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쟁송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한 분들은 그런 것들을 봤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원고적격, 대상적격, 협의의 소해이익, 제소기간 이런 것들이 도가 있을 때 각하다. 그러면 모소제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까다롭게 해서 국민이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매우 협소하게 만드는가? 그건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처분청인 1차적 판단권자가 행정법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공익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그 경우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함으로써 얘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하고 공익을 실현하고자 함이 주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배울 무명항고 소송이라는 것도 여기에 답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법원에 있는 판사, 특히나 행정법원에 있는 판사는 행정소송법에 있는 내용이 아닌 내용을 갖고 얘를 까는 거 이런 것들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거를 있어 보이게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 공익 실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이에요? 아니면 행정쟁송이에요? 행정쟁송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쟁송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데 쟁송이란 말이에요. 쟁송. 이거는 심판 플러스 소송이기 때문에 쟁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행정청이 국민인 갑에 대해서 뭔가 찍어 눌러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처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갑이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뭘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행정법원에다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여기에서 그렇죠? 한 번 갈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사법부라는 거를 가기 전에 행정청과 행정청이라는 행정부 내에서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필터링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 그걸 뭐라 그러냐면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행정심판위원회.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얘가 때린 처분청의 이 처분이 행정법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거를 심판제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심판제기. 앞으로 우리는 얘를 뭐 둘리 이렇게 부를 거고 얘를 고길동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법원이니까 사법 별도의 립값이 없어요. 자, 그래서 행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얘는 같은 행정부 안에 있는 행정청들이에요. 그래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같이 살고 있는 애들이죠. 아, 둘리 고길동도 쌍문동에서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밖에서 사고 치면은 얘가 어때요? 얘가 호주라는 건 개념 폐지가 됐고 아무튼 가장으로서 얘가 밖에서 사고 친 부분을 얘가 책임지고 한번 이렇게 걸러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행정부라는 테두리 안에서 얘의 처분청의 작용에 대해서 얘가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헌법에서. 이게 헌법 107조 3항에 규정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왜냐하면 얘 보고만 판단하라 그러면 얘가 대상포진이 걸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둘리가 한 모든 처분에 대해서 온전히 얘가 다 판단을 하도록 하는 건 얘한테는 너무 부담되는 일인 거니까 행심위라는 행정부 자체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의 카드를 마련해 두면 얘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인 통제 자체가 보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카드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얘랑 같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얘는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는 그러한 조리에 의해서 얘가 이기고 얘가 지는 가능성을 만들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뭘로 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만 거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다른 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임의적으로만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치도록 한다 그래서 임의적 전치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우리 헌법 107조 3항에서도 규율을 하고 있어요. 임의적 전치주의. 그러면 얘가 하는 거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는 행정심판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소송법의 규율을 행정소송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합해서 우리는 행정쟁송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행정심판이 어려울 것 같아요? 소송이 어려울 것 같아요? 소송이 훨씬 더 다각적이고 복잡하고 어렵죠. 그러면 대는 소를 포함하니까 기본적으로 소를 공부할 필요 없이 대를 공부하고 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다른 점만 살펴보면 효율적인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행정소송법을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즉 처분청과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부라는 같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집에 살고 있는 애가 판단하는 부분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행정심판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행정소송법을 배우면 행정심판법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얘네의 출생 자체가 다르고 접근 방법, 구조, 결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필기를 하세요.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개념이 뭐예요? 법치, 행정원칙이죠. 이게 행정기본법이라는 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이 여러분 시험용 법전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8조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행정이라 그랬죠. 그럼 이 법이라는 것 여기에는 자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법규 명령이 있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헌법하고 법률을 잘 모른다 이런 분은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 법규 명령이라는 게 다소 어려운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법규 명령에는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아서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얘기하는 거고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관이 위임받아서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얘기하더라. 시행령, 시행규칙 이게 나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규명령에서의 법규라는 거 이거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더라.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때려 맞는다. 대외적 구속력. 이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으니까 법원에 갔을 때 법원은 뭘 근거로 해서 얘가 잘했는지 사후적으로 판단할까요? 이걸 근거로 해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자료가 된다라 그래서 재판 규범성. 자, 요 개념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가져가야 될 필요성인데 이건 다 나중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이게 약간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배경 지식의 시간이죠. 맥락이 될 수도 있고 용어가 될 수도 있는데 맥락은 이 정도만 하면 되고 용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대비되는 게 뭐냐? 이게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이라는 건 뭘까요? 행정청 내부에서 지네끼리만 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둘리의 가훈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둘리의 가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오염풍선 뭐 이런 게 지금 오니까 공무원들은 경각심을 갖고 7시 이후에는 당분간 회식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뭐 국민들이 7시 이후에 술을 먹고 있네? 그걸 갖고 처벌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지네 내부에서만 가훈처럼 정해놓은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그걸 위반한 공무원들을 그 사유를 갖고 징계를 할 수는 있죠. 그건 지네 집 식구끼리의 문제니까 우린 그걸 행정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럼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면 국어적으로 맞을까요? 대외에 받는 말은 네. 짜증나죠? 여러분의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내적 구속. 이게 행정규칙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법치행정의 원칙에서의 행정규칙은 법치행정의 원칙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법치행정의 원칙에서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헌법을 정점으로 해서 법률, 그 다음에 법규명령인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만 법치행정의 원칙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있죠? 그렇죠? 사실관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처분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경찰청장 둘리. 근데 얘가 이제 운전면허를 취소했네. 법치행정의 원칙 거기다가 여러분 행정기본법 몇 조인지 한번 스스로 써보세요. 자,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기본법 8조.
그래서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이라는 행정법에 요건이 있고 그 요건에 부합이 되었을 때에만 갑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법치행정의 원칙이고 그 법치행정의 원칙에서의 법에는 뭐뭐가 들어가 있다?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법규명령인 시행령, 시행규칙도 들어가 있다라는 게 거기에 여러분들이 현출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 서술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고길동한테 가서 나 좀 구제해 주세요.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취소 심판 청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행정부라는 같은 집에서 지들끼리 다시 한번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행정부 내에서의 재판단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의적 전치주의 이렇게 돼 있어요. 임의적 전치주의. 국민은 기본적으로 고길동을 더 신뢰할까요? 행정법원을 더 신뢰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법적 독립이라는 표현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잘 붙이질 않죠. 그래서 행정법원을 사법부의 독립, 그 다음에 국민의 권익구제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행정법원에 가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행정법원에 있는 판사는 결국에 원고인 국민과 피고인 행정청 사이에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익과 얘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사이에 제2차적 판단에 따라서 형량의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알고리즘, 각각의 요건, 그 다음에 효과, 내용에 대해서 행정쟁송법이라는 표제 하에 배워나가는데 그 모든 맥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통상수로서의 사실관계는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행정심판위원회와 관련된 이 작용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 행정심판법이 되는 것이며 오른쪽에 있는 행정법원에 의해서 작동되는 내용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 행정소송법이 되는 거고 여러분 시험용 법전에 행정쟁송법으로 둘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CF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처분청과 행정법원의 관계라는 거. 결국에는 여러분 둘리라는 애가 그렇게 만만한 애가 아니죠. 얘가 사고뭉치가 아니라 나름 배운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행시 출신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행정법을 아는 애죠. 그 다음에 2차적 판단권자인 행정법원이 둘리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에는 얘가 못했거니라는 의심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잘했겠지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걸 상호 견제와 균형의 긴장관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 있죠? 그게 이제 여러분의 시험용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촌스러운 표현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권력 분립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좀 없어 보이죠? 권력 분립.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판사가 고민을 하는 주된 가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라도 국민의 권익 차원에서 뭔가 얘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그게 국민의 기본권 또는 권익 존중. 기본권이라는 건 다소 헌법적 표현이고 권익 존중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그 효과가 오른쪽 박스에 서술이 돼 있는데 소송 형태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굉장히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슨하게 인정할까요? 매우 엄격하게 인정할까요? 매우 엄격하게만 제한적으로 보는 거죠. 왜?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 제가 사장은 대통령이고 얘의 사장은 대법원장이라는 표현으로도 했었고 얘가 굳이 얘한테 적져서 얻을 게 없다라는 표현도 했었어요. 그래서 소송 형태와 행정소송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각하 판결이라는 걸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너무 이쪽으로만 또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야 법원 그럼 뭐로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사법적 저항이 일어나면 국가는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권익에 대한 존중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엔 이러한 소송 요건과 그 다음에 엄격한 소송의 형태라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을 존중하기 위한 관점에서 좀 더 확대하려는 경향이라는 건 불가피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송 요건 확대 언더라인하고 이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냐?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국민의 재판 청구권 알겠죠? 그러니까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기본권적인 재판 청구권을 올바르게 보장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통찰할 수 있는 것 이게 행정쟁송을 지배하는 가장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엑기스적인 자료가 되는 거고 요거를 잘 알아야 여러분들의 행정쟁송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사실관계 1, 자, 이 부분을 1시간 동안 사실 우리가 지금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용어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맥락 이제 머릿속에 들어갔겠죠. 크게 어려운 얘기는 없었으니까 자, 그거 한번 여러분 되새기면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보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